그런 것들을 통해서 코너를 들어갈 때 앞바퀴의 접지를 바람을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을 다스리는 거죠. 바람을 다스려서 앞바퀴 그립을 살리니까 운전자가 처음에 감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감이 좀 들기 시작하면 코너를 들어갈 때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서 딱 치고 들어갈 때 앞바퀴의 그립이, 원래 이제 슈퍼카들이 뒤에가 무겁기 때문에 앞이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공기를 조금 앞쪽에 그 범퍼 하단 쪽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거를 에어댐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쪽에 이제 저항값을 만들어 가지고 앞바퀴의 그립을 살짝 살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코너를 탈출할 때 또는 진입해서 코너를 클리어하고 나갈 때도 사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점이 있죠. 페라리나 맥라렌의 후륜의 막강한 출력을 타는 거랑 앞바퀴에 그립이 가는 막강한 출력으로 코너를 나갈 때는 운전자한테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끝장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풀악셀을 지지면서 나가면 코너 진입 전까지는 맥라렌이나 페라리나, 아마 맥라렌, 페라리가 얘보다 코너의 진입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차가 더 경쾌하니까. 브레이킹 포인트도 그렇고. 근데 진입 후부터 코너를 클리어하고 나갈 때부터, 코너를 탈출해서부터는 아주 뛰어난 드라이버가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은 얘가 훨씬 더 빠르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나서 가속을 할 때 뒤쪽에서의 어떤 와류를 한참 뒤로 밀어주니까 직발의 가속에서 맥라렌처럼 뭐 한 130이 넘어서부터 터보 엔진발로 밀어붙이는 게 되기 전까지 순순히 토크발, 뭐 엔진의 마력발로 순간 가속을 치고 나갈 때는 사륜의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NA 엔진의 깔끔한 상승 곡선과 더불어 사륜으로, 그 다음에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 어시스트를 받으니까 얘가 엄청나게 아마 빠르게 코너를 탈출해 갖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게 빠른 거죠, 서킷 타임이. 거기다가 얘는 이제 달리면 타이어발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댐퍼는 천천히 달릴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딱딱하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이 댐퍼는 서킷을 많이 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서킷에서 차가 빠르려면 댐퍼가 아주 딱딱하면 안 돼요. 뭔가 서킷에서 차가 이 가속이 붙었을 때 에어로다이나믹에 의해서, 횡지와 어떤 에어로다이나믹에서 차가 막 뜰 것 같고 뭐 할 때 뭔가 부드러운데 사실은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싹 이렇게 스폰지 마냥 움직일 때 싹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노면을 잡고 가는 느낌을 주는 서킷용 그 댐퍼. 사람들은 서킷에 들어가는 차는 댐퍼가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서킷은 댐퍼가 딱딱하면 그냥 차 날아가요. 뭔가 말랑말랑한 듯한 느낌으로 가야 굉장히 땅에 접지를 잘 잡아준대. 얘가 지금 그래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댐퍼가 엄청난 느낌을 줘요. 이렇게 속도를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댐퍼가 주는 느낌이 뭔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하고 엄청난 궁합을 맞추면서 엄청난 접지를 줘요. 근데 희한하게 이 댐퍼가 천천히 달리면 엄청 딱딱해요, 댐퍼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서킷에서 속도가 빨라졌을 때 차가 이 가속이 되기 시작해서 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질량의 법칙에서 뭔가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갔을 때 그때 최적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가속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빠른 속도에서 코너를 들어갔을 때, 이 코너를 들어갔을 때 얘가 이 노면을 잡아주는 느낌이 거의 끝장납니다. 아, 브레이크 인상적이에요. 와, 끝장납니다. 나는 사람들이 퍼포먼테가 하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정말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나는 이 에어로다이나믹에서 주는 것도 뒤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립을 높여주지만 그로 인해서
고속으로 올라갈 때 불리한 게 있으니까 거기를 바람을 빼줘갖고 고속으로 올라갈 때 편하게 해주는 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얘는 그냥 타이어하고 댐퍼빨이에요. 그거 하나로 그냥 끝장 먹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직관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이 우렁찬 배기 소리, 팝콘 소리 뒤지고요. 이 배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이렇게 직관으로 나가면 이게 환경 규제에서 소음의 규제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외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코르사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안 가면 직관으로 못 나가게 플랩이 닫히면서 소음기를 통해서 나가게 되니까 뭐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환경 규제가 너무 강해서 직관으로 이렇게 빼는 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고속에 올라갈 때 얘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가속에 의해서 초고속으로 올라갈 때 불리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180, 190, 200, 210, 240. 가자! 초고속으로 올라갈 때는 뭐 100km 가속이나 150km 가속까지는 노멀 우라칸보다 좀 빠른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별 차이 안 나는데요. 610마력에서 640마력이라고 해서 얘가 월등히 뭐 고속 섹션으로 올라갈 때 훨씬 더 유리하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200, 250, 260, 270, 290. 댐퍼 진짜 죽이네요. 진짜 타이어가 열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주네요. 역시 타이어 반칙. 예전에 아벤타도르가 리르 서킷에서 엄청나게 빨았을 때 뭔가 야구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진실을 밝혀라 그랬더니 람보르기니에서 침묵을 시켰는데, 타이어빨, 휠빨, 이슈 매핑빨 막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얘는 고속에서의 어떤 느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일반인이 탔을 때도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미션이 얘네가 아마 보그워너랑 아우디랑 폭스바겐, 보그워너가 사실 GM에서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폭스바겐 그룹도 보그워너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보그워너는 원래 미국 회사죠. 미션을 만들고 걔네가 예전부터 트윈클러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폭스바겐하고 같이 기술 제휴를 하고 뭐 하면서 아우디가 자체적으로 이제 아우디 이름으로 트윈클러치를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이 트윈클러치는 제가 봤을 때는 페라리한테 트윈클러치를 공급해주는 게트락보다는 느려요. 확실히 느려요. 확실히 느리고, 맥라렌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ZF나 게트락하고는 계약이 안 돼서 이태리에 과거에 람보르기니한테 미션을 공급했었고, 페라리도 아주 초창기 360 모데나나 430 페라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라치오라는 이태리 회사의 그 미션을 썼었는데, 맥라렌은 지금 이태리에 그라치오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맥라렌에 들어가는 그라치오하고 얘하고 미션의 속도가 지금 비슷해요. 그라치오라는 미션 회사는 트윈 클러치를 만든 지 채 10년이 안 됐어요. 그전에까지는 계속 싱글 클러치만 만들다가 최근 들어서 트윈 클러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최근이 아니라 한 6, 7년 전부터 트윈 클러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맥라렌 거하고 얘네 거랑 좀 비슷해요. 클러치가 느낌이 비슷해요. 저속에서 약간 두탁한 느낌이 있거나 약간 좀 영민하지 못한 느낌도 있고, 고속에서도 얘가 콜사 모드를 뒀을 때 인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보면 탁 치는 느낌이 있는데 변속을 내린 상태에서 상단까지 내렸다가 올리면서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했을 때 페라리는 개트락에서 받는 페라리는 변속을 딱딱 붙여줄 때 클러치 미트가 정확한데 얘는 뭐 사륜이 걸려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클러치 미트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짝수와 홀수를 나눠서 이 더블 클러치가 작동을 하는데 이게 움직여줬을 때 일률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딱 붙였을 때 받는 그 압력, 이게 딱 붙을 때 그 압력 계산이 일률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를 때는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늦을 때는 더 딱딱 붙게 하는데 페라리는 어떠한 속도에서도 굉장히 일률적으로 그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션이 개트락사의 미션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운전자한테 완벽함을 주지만 그 사람들 아니 그래도 서킷 속도가 빠른데 아니 서킷 속도가 빠른 거는 거기에 맞게끔 세팅하려면 빠르다니까요. 보통 슈퍼카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서킷에서만 빠른 차를 만드는 건 되게 쉬워. 얘 봐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대신에 일상에서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근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서킷에서는 얘보다 살짝 늦어. 뭔 상관이야. 아니 페라리 오너가 서킷에 갖고 가서 5억짜리 차를 타고 이 차주랑 대결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슈퍼카를 사람들이 왜 사는데요? 서킷에서 빨리 달리려고 슈퍼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슈퍼카 오너들은 서킷에서 여유 있게 타지 절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안 타요. 잘못해서 망가지면 얼만데. 보험도 안 되는데 서킷은. 제조회사가 맥라렌도 그렇고 페라리도 그렇고 만약에 서킷에서만 타는 차를 만든다. 당연히 잘 만들 수밖에 없죠. 얘네 기술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퍼포먼테는 람보르기니 측에서 서킷을 위한 주도적인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이 탔을 때 와 끝장난다 그러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차의 오너도 지금 이 차를 협찬한 오너도 서킷 안 가요. 갈 시간도 없고 일하느라고 자기는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장에 서 있는 이 차를 보면서 흐뭇함을 느끼고 주말에 그 자기 어울리는 멤버들이 있대요. 거기 사람들이 다 슈퍼카 타니까 자기만 혼자 S클래스 타기 뭐 해갖고 자기도 그냥 이거 리스로 뽑았는데 갖고 가서 그냥 쭉 고속도로 따라서 그냥 다니고 하는데 요새는 그룹 드라이빙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두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서킷하고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서킷에 갖고 가서 타면 덧없이 좋겠지만 그랬을 때 그 메인터너스는 누가 감당할까요? 이 타이어가 얼만데? 이 타이어 그냥 하루 재밌게 놓으면 끝나요. 그냥 서킷에서 반나절 재밌게 놓으면 그럼 타이어 값이니 뭐 기름 값이니 어디 살짝이라도 박아봐.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여기에 들어간 이 10기통 엔진은 사실 되게 옛날 겁니다. 옛날 건데 우라칸 퍼포먼테에 와서 얘가 이제 주도적으로 좀 뭐 높은 성능을 내는 건 사실 그렇게 큰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영상 안에서도 얘기했지만 흡배기 쪽을 주도적으로 했고 배기 쪽은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들으시면 되고 흡기 쪽에서는 밸브를 티타늄 밸브를 써요. 예전에 페라리가 고성능의 뭐 스쿠데리아나 스페치알레 같은 걸 만들 때 썼던 기술인데 굉장히 가볍고 강성이 강한 비싼 소재를 가지고 밸브를 넣기 때문에 밸브의 움직임이 되게 빨라지죠. 그 어떤 움직임의 모멘트가 되게 좋아지고요. 또 청동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 실제 청동 소재로 되어 있는 흡기 인테이크입니다. 이 엔진은 위에 있는 그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엔진은 낮은 RPM에서 조용하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는 건 낮은 RPM에서는 포트 분사, 간접 분사를 통해서 연비와 부드러움을 잡고 중간 부분에서는 직 분사와 포트 분사를 같이 해주고 RPM이 올라갈 때는 직 분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출력과 엔진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세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고출력이 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 엔진이 뭐 엄청난 튜닝이 됐다는데 어차피 10년 전 가야르도에서 이미 570마력 정도를 뽑아냈던 엔진이고요. 우라칸이 처음 나오면서도 600마력을 넘어갔고 퍼포먼테에 와서 640마력이니까 엔진은 초창기 때부터 배기량 대비 10기통에 5000cc가 넘었기 때문에
배기량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힘이 있었던 거지, 퍼포먼테를 위해서 높은 출력을 위한 별도의 튜닝은 세부적인 것들, 흡배기 튜닝이라든가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지 다른 튜닝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와, 코너 속도가 장난 없네요. 와, 여기를 내가 140으로 돌다니 미쳤다, 미쳤어. 트랙에서 빠를 수밖에 없겠어요. 야, 내가 저 코너를 120인가 120이 내가 최고로 빨리 돌았던 것 같은데, 물론 다 일반 차였지만, 야, 140에서도 그냥 타이어가 미끄러짐이 없어요. 아이, 무슨 냄새들?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뭐 이게 타이어 타는 냄새. 이 차 타고 뭐 동네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달리면은 장난 없겠는데요, 그냥. 대단한 차네요. 이 람보르기니의 오너분들이 어떤 그런 데서 막 전투력 같은 걸 얘기할 때 이 퍼포먼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테를 의도 타본 사람들이 이 공격적인 성향에 굉장히 마탱이가 간다 그러는데 갈만하네요. 이 차는 제가 와인딩 코스 가서 달려볼 필요는 없잖아요. 슈퍼카의 성능을 가지고 와인딩에서 버티냐 안 버티냐를 괜히 타이어 제가 깎아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지나치게 제가 속도를 높이다가 거기가 또 마주오는 차량들도 있어서 오염할 것 같아서 거기는 생략하고요. 우라칸 퍼포먼테가 무엇 때문에 이런 성능을 내는지는 알았으니까 여기서 하고, 총평해서 못다한 얘기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셀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총평하면 익숙하죠. 영상 중간중간에 나왔으니까. 간만에 노 사장이 슈퍼카를 리뷰를 했습니다. 영상 안에서 더 많이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미 우라칸을 2번이나 제가 리뷰를 진행했고, 작년에도 똑같은 플랫폼에 똑같은 엔진 미션이 들어가 있는 알파를 리뷰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라칸에 비해서 퍼포먼테가 갖고 있는 그런 성능과 변화된 포인트들만 중점적으로 리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안전운전 캠페인이다 보다 이런 것들이 많고 민식이법도 강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영상 안에서 막 심하게 하는 장면을 담기에는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서 세워놓고 부연 설명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우라칸 퍼포먼테가 어떤 포지션이고 어떤 것들이 주도적으로 좋아졌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충분히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라칸 퍼포먼테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대단한 차다라고 하는데, 그 대단한 것들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일반 슈퍼카랑은 약간 성능의 갭을 좀 두고 있죠. 그리고 자료에서도 뉴로의 랩타임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 의심할 부분이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를 타고 얼마만큼 서킷에서 차주들이 조질까요? 얘는 진짜 서킷에서 타야지만 그 모든 성능이 나와요. 코너를 돌아갈 때 어마어마한 쾌감을 줘요. 특히나 타이어가 열을 받았을 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4억이 넘는 이 차를 타고 서킷에서 막 조지지 않겠죠? 저는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시고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사기에는 너무나 좀 일상의 영역에서의 줄 수 있는 데일리성이라든가 다재다능한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슈퍼카들은 데일리로 타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데일리로 못 타요. 진짜 허리도 아프고 너무 불편해요. 의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차는 서킷에서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사야 이 차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지,
그냥 뭐 차가 마음에 들어서 사기에는 너무나 성능이 그쪽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슈퍼카를 살 수 있는 행운아분들, 맥라렌의 고성능 모델도 데일리성이 좀 떨어지죠. 아, 노사장 저 밑밥 깐다, 또 페라리 칭찬한다 그러는데, 페라리가 정말 좋은 건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저는 이제 페라리도 좀 눈에서 멀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또 환경 자체가 막 죽자고 달리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이래서 포르쉐가 정말 대단하구나. 굳이 그렇게 높은 성능을 내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막 엄청난 스타일의 포스를 뿜어내지 않아도 다재다능한 그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포르쉐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중의 슈퍼카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정말 대단하지만 저는 그냥 그걸로 끝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요. 빨리 포르쉐 터보가 저한테 협찬이 돼서 다시 한번 제가 포르쉐 터보를 타면서 포르쉐의 엄청난 인기의 비결과 명성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주고 싶네요. 이런 비싼 차를 흔쾌히 시컨타라고 협찬해 주신 우리 김종땡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슈퍼카 오너님들, 새로 나온 슈퍼카들이 있으면 협찬 좀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되죠. 대한민국에서 누가 저만큼 슈퍼카를 이렇게 후리겠습니까? 협찬을 기다리면서 우라칸 퍼포먼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락셀.